우리가 자꾸 강남, 압구정, 반포 이런 데만 봐서 그렇지 서울로 권역을 넓혀도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도 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분야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소장님,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떤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지금 정비사업 현장들이 어렵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에 잘 되고 있다라는 뉴스보다는 네. 어디 현장에 갈등이 있다, 어디 현장이 멈췄다, 공사비로 싸운다 이런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이 접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게 맞긴 해요. 네. 그런데 그럼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지금 공급량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를 사람들이 원하고는 있는데 신축은 솔직히 금액이 어떨까요? 비싸죠. 비싸죠. 네. 누구나 신축을 가고 싶어 하지만 네. 물론 구축이 더 좋다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통상적으로는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호하죠. 네. 그런데 신축이 비싸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서 살 수 있죠. 네. 그렇다 보니 여전히 이제 기회를 노리고서 정비사업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이 가장 핵심이기도 한데 정비사업을 2024년도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는 재개발합니다, 재건축합니다 하면 다 올라가던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정비사업 한다고 다 올라가던 시대는 끝났다. 그래요? 즉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사업성이라든지 입지 체크를 꼭 하시고서 투자를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피 같은 돈을 날릴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뭐 인구 문제나 뭐 이런 거 다음 받쳐줄 수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사실 인구랑은 조금 거리가 멀긴 해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주로 추진하는 곳들의 공통점들이 도심지거든요. 도심지이기 때문에 뭐 지방에서도 뭐 광역시나 이런 곳들이 재개발 재건축들 추진하지 그냥 뭐 농어촌에서 재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렇죠. 뭐 농어촌을 떠나서 약간 중소도시 같은 곳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말이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 추진 동력이 약합니다. 그거는 뭐 그래도 굳이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하자면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결과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도심지에서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도심지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약간 소외 지역들 같은 경우 물론 다 상대적이겠지만 중소도시다 이런 곳들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구 감소 문제도 지방이 사실 직격탄을 맞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신규 분양을 했었을 때 분양이 잘 안 되는 게 1번 그러니까 즉 사업성 얘기랑도 밀접하죠. 두 번째적으로는 애초에 정비 사업을 할 동기부여도 잘 안 됩니다. 네. 어디 인구가 몇만 되지도 않는 아니면 해봤자 뭐 10년만 이런 데서 재개발하겠다 재건축하겠다 얘기 들어보신 데 있나요? 아니요, 없죠. 왜 그러냐면 그런 소형 도시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농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개발하는데 재건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10년이라는 거는 주어설리 인가로부터 10년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말 나오는 시점부터 얘기하면 진짜 빠르게 가도 15년, 현실적으로 한 20년을 잡고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를 굳이 시간과 비용과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들을 다 풀면서 할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뭐 논점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지방을 망치는 게 바로 신도시 사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혁신도시들이 전혀 혁신적이지 않고 오히려 지방 수요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수요를 더 한쪽으로 밀집시켜가지고 망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나주 혁신도시가 생겼어요. 네. 그럼 나주시 원래 이제 구도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혁신도시를 만들 때는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뭐 이러면서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하지만 뭐 서울에 공공기관 다니던 사람들이 아빠만 출퇴근을 하지 그렇죠. 자녀는 다 서울에 남겨두잖아요. 맞아요.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고 지방에서도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요가 다 흡수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 원도심들 같은 경우는 개발의 니즈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 그럼 올해가 됐는데 재개발 니즈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와. 오히려 혁신 도시가 없었으면 그렇죠. 그래도 이 도심에서 살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라도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풀고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냥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매력적이가 않은 선택지죠. 왜냐하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내 시대 때 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아, 안 보이는구나. 그렇죠. 성과가 안 보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성과가 20년 네. 뒤에는 아니 정권이 맞아요. 1, 2년도 아니고 맞아요. 다 바뀐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지금 현재 서울시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막 정비 사업들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완공된 아파트들을 몇 면을 보게 되면 대부분 90% 이상이라고 전 단언할 수 있는데 90% 이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니고 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일 때 지정된 곳들이 90%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진행이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20년엔 얘기했잖아요. 네. 대부분 2000년대 초중반 때 정비구역들을 지정을 했었었고 네. 그거를 바로 단언할 수 있는 게 이명박 서울시장 이후에 그렇죠. 네. 오세훈 네. 전 시장님일 때가 네. 있었는데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때도 정비구역을 지정한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많지 않거든요. 그러고 바로 다음이 그 박원순. 네 그렇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 시절인데 네. 박 시장님 있었을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비 사업을 지정하기는커녕 재개발 재건축을 약간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뭐 옳고 그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비구역들이 다들 해제하기 해제를 시작했죠. 했어요. 오히려 해제하면 해제했지 신규 와. 지정들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정비 사업들은 대부분 다 2000년대 초중반 때 있었던 재개발 2000년대 초중반 때 진행했었던 재건축들이었었지 뭐 그거 외로도 이제 정권에 대한 문제들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을 대부분 다 불알시키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정비 사업들이 못 가고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있었던 사업들이 이제 와서 준공들을 하고 물론 뭐 전부터도 입주는 했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내 시대 때, 내 임기 때 끝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뭔가 그렇죠.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 내가 이걸 했습니다가 되는데 이명박 서울시장 때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노무현 정권 때잖아요. 그때 이제 출발한 정비 사업들이 문재인 정권 때 사실상 빨라야 이제 빠른 애들이 이제 10년, 15년 차 되면서 입주하기 시작하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공약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논밭 갈아엎고 정비구역 지정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이제 신도시 지구 지정해서 딱 LH가 아파트 쫙쫙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기 좋잖아요. 그걸 안 해놓고 이제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뭐 농어촌이든 뭐 그게 꼭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을 떠나서도 이제 중소도시들의 가장 큰 맹점들이 그런 주변에 이제 농지들이 남아 있는 곳들은 사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게 도시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도시가 확장됐을 때 이제 인구가 계속적으로 팽창하던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정된 수요가 좀 더 살기 좋은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원래 원도심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그런 슬럼가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곳들은 낙후가 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되게 되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 되기는 거의 어렵다라는 얘기가 또 이 신도시 문제랑도 복합돼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그 서울 쪽으로 좀 오기 전에 지방 조금 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영영 안 되면 거기에 사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그냥. 네, 왜냐면 지금 이미 농어촌 보면 폐허들이 많아요. 공가들이 많잖아요. 네. 빈집 문제들이 심각하고 대한민국도 이제 빈집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뭐 가로주택 사업 뭐 이렇게 모아타운 얘기할 때 그 법에 대한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일명 정비 사업의 바이블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이제 법령 규정이 있는데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별법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빈집에 대한 정의들이라든지 이런 법령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생겨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빈집들 관리가 필요하니까. 네. 이 법이 생겨난 시점 자체도 정비 사업을 정말 싫어했었던 그런 시기에서도 어쨌든 이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거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대로 방치되면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문제들이 출발하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진짜 사람들이 없는 곳들 그런 곳에서는 이미 집들이 넘쳐나죠. 그러면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중소도시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는 게 지방 중소도시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사람이 살려고 하면 광역시급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물론 모든 지방이 다 무너지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결국은 아무리 제2의 수도라는 부산도 미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100대 대기업들 중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젊은 층들, 특히 청년 인구의 감소 추세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맞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진짜 뭐 말 그대로 이대로 10년만 더 지나가면 노인과 바다도 아니고 젊은 층들이 다 없는 거죠. 없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게 부산조차도 그런 말들이 나오는 와중에 그래도 저는 부산은 괜찮다라고 보는 이유가 우리가 경상도가 다 공동화가 되지 않을 거잖아요. 전라도 역시도 사람들이 다 없을 수는 없단 말이죠. 누군가는 살게 되는데 왜냐면 공장도 돌아가고 결국은 제조업 기반들이 이제 남부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일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살겠죠. 근데 안 그래도 지방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위료 공동화 그리고 학교 폐업 이제 폐교들 네. 그렇다 보니까 인프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못 살죠. 네. 그나마 살려고 하는 지역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교육도 신경 쓰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다 막 서울로 보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애들 다 유학 보내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방 내에서도 저도 이제 아는 분들 보다 보면 그 옛날에서도 우리가 뭐 고등학교는 유학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중소도시에서 살지만 또 광역시도 고등학교는 그쪽을 보낸다든가 인문계 고가 아예 없어서 네. 그쪽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 광역시급들 그리고 지금 뭐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그런 큰 수술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못하는 수술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도 거점 이제 권역 센터들은 각자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센터가 있는 왜냐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병원 가까운 곳들도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점 도시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좀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들을 해드리죠. 그러면 만약에 과거에 내가 그 지방에 뭐 예를 들어 한 아파트를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1억은 빵원이 되는 거예요? 빵원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토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데 흔히 말하는 진짜 뭐 부동산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내용 중 하나가 아니 왜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뭐가 좋다고 그 아파트에 그렇게 들어가냐. 네. 주택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하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놓치고 있냐면 토지 가격이 인상을 놓치고 있어서 건물 가치 자체는 감가상각이 되는 게 맞는데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러면 뒤집어 보면 답이 나와요. 건물 가치는 감가가 계속적으로 되겠죠. 네. 그럼 토지 가치가 올라갈 곳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인구가 계속 줄면 줄수록 어떻게 될까요? 토지 가치는 낮아지겠죠. 낮아지겠죠. 네. 그게 일반론입니다. 인구 감소가 되면 집값은 떨어지는 게 보편화돼 있는 게 맞는데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몰리는 곳으로 더 쏠리겠죠. 네. 결국은 인프라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양극화가 더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만 봐도 답을 알 수 있는데 저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대한민국의
20년 후의 미래다라는 음.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놓고 보게 되면 무조건 서울만 살아남습니다. 서울과 몇 곳의 광역시들만 살아남는 미래가 그려지고 있죠. 일본도 보다 보면 일본 집값 빠졌다 얘기하지만 도쿄. 참고로 도쿄 도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서울보다 훨씬 큽니다. 아 그래요? 경기도에 뭐 경기도만큼은 아닌데 경기도의 주요 우리가 알만한 도시들을 합쳐놓은 게 도쿄도의 면적이에요. 그렇구나.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과 비교하면 도쿄 23구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사실 서울 집값이 비싸다 비싸다 해도 서울 빌라 집값 비쌉니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다들 뭘 고민하죠? 서울에 아파트. 를 찾죠. 네. 여기서 서울에 막 눈물 나오는 40년차 아파트. 뭐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 그것 나름대로 비쌀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 이슈도 없다라고 하면 서울 아파트가 다 비싼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죠. 똑같아요. 일본도 우리가 타워 맨션 혹은 신축 맨션이라고 하거든요. 애초에 타워 맨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고층. 우리가 맨션이 아파트다라고 말하는 거는 1:1 매칭이 안 됩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뭐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영화나 막 2층짜리, 3층짜리 그것도 맨션이죠. 우리가 봤을 땐 빌라 같은 것들도 일본은 맨션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타워 맨션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에 가까운 주거 형태이고 아니면 맨션이라 하더라도 신축 맨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버블 붕괴 이전 평당가를 회복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지고 있고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네. 일본 인구가 1억 3천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한 1억 2천대로 주저앉았거든요. 네. 그런데 도쿄도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도쿄도 자체도. 근데 도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구 감소 폭이 미미하고 다른 지방들이 무너지고 있고 여기서도 광역시들 나고야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고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봤었을 때는 일본 정도만 돼도 지방 균형 발전이 일본 내에서는 이것도 심각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쿄도가 일본 GDP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인구도 한 30% 정도가 네. 도쿄 권역들에 다들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 수도권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GDP로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일자리 다 서울에서 쏠려 있으니까. 엄청 집중돼 있군요. 그러면 사실 서울 1극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서울과 그 외 살아남는 지역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높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뭐 결국은 기승전 서울인가요? 근데 서울도 서울 나름이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서울에서 다 비싸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서울 집값 비싸요라는 거는 네. 애초에 서울의 아파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더 격화시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서울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이다. 뭐 제일 비쌀 때는 14억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너무 비싸요 하면서 PIR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애초에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의 평균 근로자 소득으로 맨하탄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 실리콘밸리에 연봉 막 4억씩 되는 사람들도 막 노숙하고 물론 노숙까지는 아니겠지만 진짜 막 이제 연봉을 딱 그렇게 고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드가 없잖아요. 현금으로 밀지. 그래서 막 캠핑카 끌고 와서 산다라는 뭐 그런 외신 소식들도 접하고 그러잖아요. 애초에 서울의 아파트를 노리는 것 자체가 상위 10%의 주거 상품을 갖고 싶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맞네요. 그게 70년도, 80년대랑 지금은 다른 거니까. 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자수성가한 케이스에서 양가 도움을 못 받았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 결혼을 했었을 때 이제 뭐 경사지에 있는 빌라에서 보증금 1,000만 원대 시작했었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었죠. 다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었으니까. 당시는 아파트가 워낙 희소한 상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아파트라는 자산 가치 자체가
이미 매수층들이 이미 거의 일평생을 열심히 그렇죠. 근로소득을 벌어와서 40대, 50대에 내 집 마련하고 네. 대출 끼고 샀다가 대출 갚아 나가고 네. 그게 일반적인 사이클인데 사실 30대에 아파트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따지면 스타트가 너무나도 어려운 퀘스트들을 처음부터 원하는 거죠. 그러긴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중위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전체 중위 가격, 주택 중위 가격 하면 훨씬 낮아지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라고 한정한다 하더라도 전국으로 하게 되면 전국 중위 가격이 뭐 최신 자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봤을 때 한 3억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게 불가능한 수치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면 할 수 있죠. 근데 또 아까 일자리랑 똑같은 거죠. 지방 가서 그렇죠. 지방 일자리 많아 가 하면 또 싫어하는 것처럼 지방에 집이 있어 가 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곳들 서울에서도 빌라 가격대는 그렇게 안 비쌉니다. 네. 저렴한 빌라들은 2억 3억대도 있고 물론 2, 3억은 입지가 조금 이 와중에서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마포구나 성동구에 있는 빌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5억짜리 빌라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꾸 눈높이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돌고 돌아서 그래도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아파트에서도 구축이랑 신축 가격이 정말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신축을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노려보는 거죠. 나는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싶지만 그냥 빌라에서 끝나고 싶진 않아. 제가 빌라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집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로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재개발 우리 합시다. 재건축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서울도 사업성이 좋은 곳과 입지가 좋은 곳들은 정비 사업들이 가지겠지만 입지가 안 좋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저는 못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죠.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그 서울 중위 아파트 예를 들어 그게 계산하기 쉽게 10억이라고 하면 이걸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노린다고 했을 때는 뭐 시간은 이제 그러면 한 10년 20년을 내가 걸리는 거라고 생각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럼 10억보다는 많이 할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 우리가 특정 지역을 그래도 얘기를 해드리자면 서울에서 저는 이제 정비사업 투자를 할 때 특히 재개발 처음 투자한다 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드려요. 사실 재건축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들어가면 정말 좋긴 한데 재건축도 조합 설립까지 나능이 정말 많긴 하지만 재개발보다는 나아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자면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뭔가 더 큰 거 엄청 막 인프라 막 네. 뒤집어 엎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재건축은 그냥 그 단지인가요? 아파트 단지인가요? 네. 네, 그런 정도? 뭐 막연하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보통 단독, 다세대, 다가구 이런 빌라나 저층 주거 환경지를 개선하는 게 재개발이라고 이해를 하고 아파트를 멸실시키는 게 재건축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지만 이게 뭐 80점짜리 답변이라고 하죠. 그게 대부분 맞긴 하지만 누가 봐도 단독주택 지역들 빌라촌이지만 재건축으로 가는 사업들도 있고 재개발이라서 아파트가 없지도 않거든요. 물론 그렇게 아파트 한 단지를 재개발로 하는 경우는 없지만 재개발 지역 내에서 아파트 뭐 한두 동짜리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결정적으로 뭘로 나누냐면 사실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서 도시정비법에 봤을 때 이제 1조가 목적이 2조가 정의가 모든 법들은 내려져 있는데 이제 정의를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둘 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기반 시설이 양호한 것은 재건축, 기반 시설이 불량한 것이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빌라 지역들이 어떤가요? 살기가 더 어려운 거죠. 험난한 지역들이 많죠. 아무래도 길폭도 좁고 뭐 사실 전선도 밑에 공동구 깔아가지고 다 지중화 사업을 하기보다는 위에 막 난잡하게 얽혀져 있고 소방차도 못 지나다니는 길들도 있고 치안도 별로 안 좋고 이런 곳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아파트 단지는 오래됐다 하더라도 정비는 깔끔하게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하겠다라고 열심히 떠드는데 여기 인프라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목동 신시가죠. 네.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 말이 없긴 한데 좋은 거 아니에요? 보통은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렇게 아파트가 오래된 거지 네.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균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물론 동네에 따라서 더 소득이 높고 낮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재개발처럼 극단적인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합시다라고 했었을 때 동의율이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잘 거칩니다. 네. 예를 들어 분담 금액을 뭐 3억씩 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사업상 안 좋은 데는 5억씩도 내야 되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보거든요. 5억을 내야 됩니다 했을 때 5억을. 그런데 예를 들어 목동 신시가지 있는 사람들은 5억 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디 뭐 예를 들어 외곽 지역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다. 5억 해서 내가 그 돈 있으면 여기 안 살았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동의율이 잘 안 나와요. 재개발 지역들이.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도 우리가 단계를 밟아 나갈수록 안전해지는 건 맞는데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소한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하면 예정지 가도 돼요. 초기 지역들. 근데 좋았을 인가 이후로 투자해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드리고요. 더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좋았을 인가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으로 다시 더 돌아가서 이게 왜 나왔냐? 그럼 서울에는 투자할 데가 없냐? 얼마나 쌌냐를 물어보셨잖아요. 맞아요. 10억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서울에서 제일 저렴하게 인서울에서 재개발 지역들 중에 가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노원구 상계뉴타운이 있습니다. 네. 상계뉴타운이 아직 2억대에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좋아서 인가가 다 낮고 그리고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 인가도 나고 분양신청 최근에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 총회를 올해 정도에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아직 제가 절차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단계면 한 5년에서 6년 정도 뒤면 입주거든요. 물론 이것도 길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근데 상계동은 너무 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노원구 끝에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 좀 더 아래로 내려오신다라고 했었을 땐 성북구에 장인뉴타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장인뉴타운도 속도가 빠른 데들 대표 장인 4구역 이런 데들은 관리처분 인가는 물론 일반 분양도 끝났죠. 입주가 내년 봄이면 입주예요. 25년 3월달. 그러면 여기는 입주권 투자하려고 하면 33평 기준으로 한 현금이 8억 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인뉴타운 내에서 역세권이고 대단지인 곳이 있으니 바로 장이 15구역이 있는데 해당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 3억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진짜 급매물은 2억 중반대 매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여긴 차이는 있습니다. 이 돈이면 아까 2억대 상계뉴타운 얘기했으면 조금 몇 천만 원만 더해서 당연히 성북구로 내려와야지 라고도 생각할 텐데 이 장인뉴타운에서 장이 15구역은 22년도 3월 달에 조합설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촉진계획 변경하는데 시간을 좀 썼다 보니까 지금부터도 저는 한 10년 봅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길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간에 투자하는 게 정비 사업인데 그럼 이런 투자는 되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게 되면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뭐 30대 시청자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북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도 막 10억 중반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축을 투자하려면 금액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뭐 전세 끼고 해가지고 2억 중반, 뭐 3억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신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이제 시세 차익들을 볼 수가 있겠네?라고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비사업 투자에 대해 저는 라이프 사이클이 고려하는 얘기를 항상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한 마지노선이 30대는 돼야 그럼
그럼 내가 40대 때는 입주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난 이미 50이야. 아. 그러면 환갑잔치 다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잘 갈 때 얘기인데 사건 사고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연된다 라고 하게 되면 칠순잔치에 때 입주하면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아.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들 우리 애가 네. 아직 뭐 한 10대인데요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 참 암울한 게 젊은 층들이 결혼을 못하는 게 저는 사실 직업 문제들도 맞아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완전 아닌데 이게 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아이 그렇게 빌라에서도 살고 사랑을 극복하고 얘기하지만 그게 말이야 쉽지 내가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옛날에 비교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다들 아파트를 원하는데 그렇다 네. 보니까 눈높이는 저 높은 곳에 있는데 맞아요. 못 들어가다 보니까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저도 아직 30대 중반인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다 보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참 그런 게 아무리 본인이 대기업을 다녀도 내가 연봉을 예를 들어서 뭐 1억씩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로 집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빌라를 사는 건 가능한데 다들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삶의 질이 아주 높아요. 그냥 부모님 아파트에서 얹혀 살면서 그냥 난 그럴듯한 대기업 다니고 있고 연봉도 잘 받고 있고 돈 쓰고 살고 데이트하는 것까지는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려면 그렇죠. 내 집이 필요하게 되고 분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장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 3, 4억 모은 것도 엄청 잘 모은 건데 네. 3, 4억 못 모은 사람들이 태반이죠. 설령 3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로 전세 보증금도 안 되죠. 네. 반전세도 아니에요. 월세 보증금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얘기할 것도 없고 좋겠다 그러네요. 라는 얘기들 하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도 해요. 자녀들 우리가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냥 애들 인생 난 잘 모르겠고 뭐 대학 보내줬으면 날 부모로서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알아서 너네들 살아라 라고 하고 끝내면 모르겠는데 사실 대한민국 정서상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 아픈 손가락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애들이 어릴 때 애들 앞에 아파트 턱턱 사주고 싶지만 사실 비용도 비용이고 그 정도 고가 주택들을 사주려고 하면 증여세도 장난이 아니에요. 네.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재개발 지역에 아니면 재건축 초기 지역에 하나 묻어놨다. 네. 그러면 걔가 오래 걸려도 예를 들어 진짜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면 더 오래 걸려도 되죠. 이제 완전 초기 지역. 지금부터 10년, 15년, 20년 걸릴 것 같은 곳들이라 하더라도 사놓으면 그래도 그때 가서 20년 뒤에 설령 안 돼도 어느 정도는 돼 있겠죠. 그때 시점에서 5년 뒤면 입주입니다 라는 게 보여지면 적어도 애가 어릴수록 결국은 우리한테 부족한 거는 시간이고 네. 자녀들한테 부족한 건 돈이잖아요. 네. 결국은 시간을 돈으로 치환하는 게 기회비용을 살리는 건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쉬운 말로는 삼성전자 20년 전에 1,000만 원어치만 사놨어도 뭐 100만 원어치만 사놨어도 우리가 증여 공제액은 안 올라가거든요. 네. 증여세율이 90년도 때 있었던 그 세율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증여세율이 지금 1억이 10%인데 야, 너무 심했다.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1억 가지고서는 전세 네. 보증금도 마련이 안 돼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90년도 때 1억은 사실 내 집 마련을 엄청 해줄 수 큰 있었던 큰 돈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아무도 안 하고 이거 상속 증여세를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부모님께서 못 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는다고 야 부자 감세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사실 예전 세율은 그래도 부모가 됐으면 그래도 자녀한테 집 하나는 해줄 수도 있겠지가 그 옛날 법의 정서에서도 그게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불가능해졌는데 그렇다고 법만 탓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전 상속 증여세율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도 알아요. 정치인들이 과연 그거를 할까요? 표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안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뭐 결국은 각자 노생이죠. 그러면 최대한 소액일 때 자녀가 어렸을 때 한 1억씩 증여를 해줘서 그게 뭐 각자 사주면 너무 좋겠지만 자녀가 둘이 어리면 어차피 멀었잖아요. 애들 둘 공동 명의로 해서 재개발 하나 사준다든가. 네. 그건 집값이 올라가면 그때 팔아서 나눠주든가. 네. 자녀들이 시드머니를 마련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재개발 지역들을 주목해 보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막 자꾸 강남, 압구정, 반포 이런 데만 봐서 그렇지 서울로 권역을 넓혀도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도 해드립니다.